안녕하세요. 저는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죽을 놈이 한 배에 탔다라는 무시무시한 속담 혹시 아시나요? 죽을 운명을 지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같은 배에 있다면 어차피 그 배는 침몰해서 그곳에 탄 사람들 모두 똑같이 죽을 운명이라는 뜻인데요. 아니, 글쎄, 제가 바로 그 침몰할 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행운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막 맥주집을 열어서 한창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제가 하는 맥주집에 왔던 친구가 남자를 한 명 데려와서 소개시켜줬죠.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너도 혼자고 얘도 혼자니까 한번 만나보라고요. 그 남자는 이후에도 종종 제 가게에 들려 맥주 한 잔씩 하고 갔습니다. 남자가 가게에 오는 빈도수는 점점 늘어 어느새 저희 둘은 연인이 되었고요. 남자의 성격이 무던하니 좋고 매너도 좋아서 1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남편의 가족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요. 시부모님은 번화가에 2층짜리 커다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근방에서도 유명해서 평일에도 손님이 바글바글하는 소위 맛집이었죠. 심지어 5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는 건물주라서 한마디로 돈 꽤나 만지는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한창 오고 갈 때 시댁 경제 사정을 듣고 기가 죽은 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돈 많은 집안이 무조건 반갑다기보다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결혼일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거든요. 또 시부모님께 이제 막 식당 개업한 며느리가 눈에 차실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제가 지레 겁먹은 거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온화한 인상에 굉장히 차분하신 분으로 일찍이 혼자 가게 차린 절 기특게 하셨죠. 시어머니는 조금 세신 분으로 눈빛이 무서웠지만 처음엔 저에게 따로 나쁘게 대하신 건 없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도 그냥 조금 말투가 딱딱하고 깐깐하신 정도였죠. 정원이는 직원을 안 쓴다고? 네,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따로 직원이나 알바는 안 두고 있어요. 나중에 좀 자리 잡고 나면 뽑으려고요. 어허, 그럼 너무 몸만 축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혼자 하긴 힘들지. 아, 젊은 애가 지금 남는 게 체력일 텐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아직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모이고 난 다음에 사람 써도 몸 안 망가져요. 너 잘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혼자 일하는 절 걱정하는 시아버지에게 얘가 알아서 한다며 신경 끄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잘한 일은 좀처럼 걱정도 신경도 쓰지 않는 분이었죠.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런 점이 편했고요. 어른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신경 쓰이고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 몸을 걱정하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별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고 당신 말이 맞지. 그래도 너희 시애비 시애미가 요식업 장사 선배 아니냐.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고 요새 인터넷이다 뭐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100배는 알기 쉽게 되어 있어서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옛날에 우리 장사 시작하던 때하고 다르지 세상이. 허허,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러네. 맞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요즘엔 장사 노하우도 인터넷만 뒤지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시댁은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면 바로 당신 말이 맞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 하면서 뭐든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우리 시댁의 대장은 바로 시어머니구나 라고 바로 깨달았죠.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지금 식당 확장 문제도 그렇고 5층 건물 매입도 그렇고 그때 당시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진행시킨 게 시어머니라고 하더군요.
식당 초기에 1층에 작은 평수가 다였는데 시어머니가 넓히고 단체 손님 위주로 받아야겠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장사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땐데 괜한 짓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위험을 부담해서 확장을 하고 나니까 그 주변 회사 회식이나 단체 모임 예약이 모두 시댁 식당으로 몰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당시 그 일대에 회식 장소나 모임 장소로 마땅한 식당이 없다는 걸 알고 식당 확장을 감행하신 거죠. 5층 건물도 처음 살 때 다 쓰러지는 건물이라서 시아버지가 뭐하러 저런 낡은 건물을 사냐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지금껏 바닥일 때 사놔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다고 하네요. 그런 건물이 지금은 리모델링 해도 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됐죠. 이렇게 시댁이 풍족해진 모든 이유가 시어머니의 선고안이었던 겁니다. 이 이후로는 가족 모두 시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다고 해요.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시어머니의 동의나 반대가 떨어져야만 결정이 났죠. 하지만 딱 한 사람, 집안의 대장인 시어머니의 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의 형님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고 목에 딱 힘주고 다니는 아주버님은 전형적으로 집안에서 오냐오냐 귀하게 자란 장남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조심성 있는 남편과는 영 딴판이었죠. 저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엄마, 나 요즘 저염식 한다니까? 반찬이 왜 이렇게 다 간이 세? 아들 고혈압으로 저 세상 보낼 일 있어? 어? 간을 좀 뺀다고 했는데 많이 짜니? 엄청 짜. 짜다 못해 쓰네. 소태야, 소태. 별로 안 짠데. 내 입엔 딱 좋아요. 아, 그건 아버지 혀가 이젠 다 늙어서 미맹이 수준이니까 그런 거죠. 내 혀는 아직 젊어서 이 정도도 짜요. 이거 이제 집에 와서 밥도 못 얻어 먹겠네. 엄마 손맛이 유통기한이 다 돼서. 아니,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시나요? 40은 훨씬 넘은 자식이 늙은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반찬 짜다고 눈치란 눈치는 다 주고 아버지한테는 다 늙은 미맹이 혀라고 조롱하는 게요. 전 처음 보는 아주버님이란 사람의 망언을 보고 당황했는데 이상하게 시부모님은 그저 늘 있는 일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아, 아무리 대장은 시어머니여도 실세는 따로 있구나 하고요. 버르장머리 없이 키운 장남이 바로 그 실세인 겁니다. 부모님 알기도 못같이 아는데 물론 동생인 남편에게도 아주 막대하더군요. 야, 이대영, 물 좀 떠와. 이거 너무 짜서 물 좀 왕창 마셔야겠다. 얘는 동생 한참 밥 먹는데 물심부름이야. 아, 형님이 아우한테 물 가져오라고 말도 못해요? 야, 대영아, 너 월급은 좀 올랐냐? 좀 오르고 결혼 결정하는 거 맞지? 재수 씨 돈으로 마음고생 시키면 안 되지. 작년이랑 똑같아. 별로 안 올랐어. 그럼 아직 400? 야, 너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거 아니냐? 사내 자식 월급 400으로 어디다가 써? 재수 씨, 지금이라도 얼른 도망가요. 400이 어때서요? 저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영 씨는 인성으로는 연봉 1억은 되는 사람이니까요. 결혼할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물심부름은 기본이고 월급 적다고 무시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맞받아쳤지만 제 말에도 그저 빙글빙글 웃으며 비웃는데 정말 같은 부모 아래서 이 정도로 다르게 자랄 수 있나 의문이 들었어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도 한참 잘못 받은 사람이었죠. 아주버님의 경솔한 발언들로 기분이 상한 건 맞지만 가족 중에 별난 사람들 하나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1년에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어라고 되도록 결혼 후 안 엮여야겠다고 생각하곤 말았죠.
저와 남편은 그해 초여름에 결혼식을 올렸고 겹경사로 바로 아이도 생겼어요. 결혼과 동시에 생긴 축복으로 이제 나도 완전한 가정을 꾸리겠구나. 이런 기대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엔 꽃길만 열리겠다 예상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저의 임신은 제게 축복인가 동시에 무시무시한 시집살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준비 중에도 저에게 큰 관심 없이 그저 너 알아서 해라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으로 가게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딴 사람으로 바뀌셨어요. 어느 날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예, 나다.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넌 임신해서 이제 일도 안 하는 애가 하루에 한 번도 시애미한테 안부 전화가 없니?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앞으로는 자주 할게요. 서운하셨어요? 서운이고 뭐고 임신한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말이 좋아 출산 준비한다고 하지. 왼종일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시간도 넘치는 애가 어쩜 그리 시댁에 무심해. 어? 너 앞으로는 내가 먼저 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은 알아서 인사 좀 하렴. 알아들어? 아니, 안부 인사 못 받아서 죽은 귀신도 아니고 저 시부모님께 안부 인사 자주 했거든요. 전화도 최소 나흘에 한 번은 꼭 드렸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문자로 식사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소소한 안부도 꼭 묻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쉰다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알아서 연락을 하라고 썽을 내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했죠. 그래도 이제 막 식구된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때는 그저 알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저 안부 인사만 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를 시작으로 저에게 과도한 며느리 노릇을 요구하셨죠. 임신 4주차 정도 됐을까요? 막 입덧도 시작하고 몸 상태가 예민해져서 항상 몸살같이 피곤했을 때 시어머니는 시댁 식당으로 절 불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임신 초기에 무조건 조심한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더 움직여야 한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아니라 손님이 미어 터지는 식당에서 뜨거운 음식들을 서빙하는 거라는 게 문제였어요. 아침 일찍 신혼집으로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갈 준비해라. 되도록 편한 옷 입고. 네? 어디 가실 건데요? 식당 점심 장사 좀 도와줘.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바쁜 시간에 아주 죽겠어. 너 놀고 있으니까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라. 빨리 준비해. 당장 시어머니가 절 데리러 오셨는데 안 가겠다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첫날은 가서 도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절 보고 시아버지는 놀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별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종종 일주일에 5번은 나와서 도우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한 번 과로로 잘못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식당에 왜 사람을 더 안 뽑아 쓰는 건지 이대로 가다간 임신 막달까지 식당에 발이 묶일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무리한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진단서를 떼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처대고 원체 몸이 약해서 병원에서 주의하라고 했다. 이 말을 덧붙이면서요. 눈앞에 떡하니 임신 8주차까지는 유산이 되기 쉬운 시기이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를 본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절 식당으로 불러내지 못하셨죠. 근데 식당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엔 무슨 일로 절 부려먹을까 연구하는 사람 같았어요. 식당 일이 힘들면 산책으로 새벽 시장 보러 가는 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술렁술렁 걸어 다니면 그게 산책이라고요. 말이 산책이지 그냥 짐꾼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비닐봉투를 들고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처음엔 나갔지만 나중엔 어머님 아들 출근할 때 아침 챙겨줘야 한다는 말로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전부터 남편 배골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좋은 핑곗거리로 만들었죠. 그 이외에도 매일 하겠다 약속했던 안부 전화드리면 넌 절대로 산후조리니 뭐니 하면서 사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고는 첫 손주는 아들이 좋다고 매번 노래하셔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게 어디 제 노력으로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들 둘 낳은 게 다 간절히 바라고 마음을 곱게 써서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럼 전국의 딸 낳은 어머니들은 마음을 곱게 안 써서 딸 낳은 거냐고요. 시어머니 얼토당토하지 않는 시집살이에도 그저 옆에서 위로해주는 남편과 뱃속의 아기만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또 저도 시어머니 요구에 때론 꾀도 부리면서 피하고 작게나마 복수도 했죠. 초반에 식당에 나가서 일을 도울 때 단골 손님분들이 절 알아보셨나 봐요. 여기 사장님 작은 며느리라고요. 여기 작은 며느리 아니에요? 어째 여기 있대? 따로 장사하는 거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저 임신하고 가게 접었어요. 어머 축하해요. 근데 이렇게 일하고 있어도 되나? 임신 때문에 일도 그만뒀는데 여기서 또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어머니가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죠. 가족 일인데. 단골 손님들 앞에서 처량한 제 연기는 후에 시어머니에겐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는 악독 시모라는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종종 계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시어머니에게 임신한 며느리 쉬게 좀 해달라고 훈수도 두셨죠. 하지만 이런 건 모두 말 그대로 소심한 복수일 뿐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숨통을 트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이었습니다. 저보다 빨리 결혼을 한 형님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먼저 겪은 시월드 선배였죠. 그 모든 고통 다 참고 산 형님은 시월드 초짜인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고 저희 둘은 같은 공감대로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저희 둘의 대화에서 단골 주제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악행이었죠. 형님, 어머니가 형님한테도 아주버님 아침 식사 하루라도 거르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셨어요? 그냥 아침 식사 수준이 아니라 남편한테 내가 13첩 반상 안 차리면 그대로 밥상 엎으라고 한 양반이야. 그리고 찌개는 매일 다른 걸로 뚝배기째로 상에 올리라고 했어. 그러는 어머니는 식당에서 남는 반찬 시아버지 주면서 아주 본인 아들들만 소중하지 남의 집 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도 동서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셔서 다행인 거야. 난 고아라고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알아? 네? 그런 걸로 구박을 하셨다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나한테 애미애비도 없는 천한년이라고 이제 시댁에 충성하라고 했었어. 그때 정말 신혼여행만 갔다 와서 바로 이혼해야 하나 밤새 고민했다니까. 저보다 시어머니와 지낸 시간이 더 많은 만큼 형님이 당한 수모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버티셨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영겁의 시간 중 형님이 잠도 시댁 쪽은 보고 안 잔다는 충격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서도 지금 뱃속에 애 있으니까 내가 미리 말해줄게. 나 지금 첫째 막 태어났을 때 일인데 시어머니가 애 얼굴 보고 본인 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유전자 검사해야겠다고 난리를 피웠었어. 뭐 진짜요? 그래서 진짜 하셨어요? 말도 마. 다른 집 자식인 거 밝혀지면 고소해서 콩밥 먹인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와 진짜 너무 열받는데 나도 억울해서 밝혀야 할 건 밝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했지. 당연히 결과는 남편 애라고 떡하니 나왔고
그래서 어머니는 사과하셨어요?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그 양반이 퍽이나 전혀 없었어. 유전자 검사 결과표 보고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더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그 이후로는 난 조금이라도 사이 좋아져야겠다는 희망도 안 품어. 아주 진절머리가 나. 내가 그때는 정말 남편 말고는 연고도 없고 어려서 마냥 당했지 대들지도 못했잖아. 동서, 지금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맞받아치는 게 대단한 거야. 나도 지금이면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거야. 과거 서럽디 서러운 일을 말하며 씁쓸한 표정이 되는 형님을 보니 안쓰럽고 슬퍼졌습니다. 동시에 정신 안 차리면 형님이 겪은 걸 나도 똑같이 겪을 수 있겠구나 소름도 끼쳤어요. 형님과 저는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시어머니 욕을 하며 친해졌습니다. 왜 공공의 적이 생기면 더 끈끈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가장 가까운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되어서 지독한 10월들을 헤쳐나가고 있던 와중에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시댁에 모이게 됐어요. 저와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한창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식사를 할 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있었죠. 다 함께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아주버님만 피곤하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 조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뛰어다니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졌나 봐요. 애가 다친 건 아닌데 놀랐는지 빽 하고 우는데 주방까지 우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근데 형님은 한창 나무를 볶고 있었고 저도 바빠서 거실에 같이 있던 남편이 조카를 달랬죠. 애가 좀처럼 울음을 못 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을 열어 제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서 애엄마 어딨어? 하는 아주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곧장 주방으로 들어온 아주버님은 요리하는 형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형님을 감싸 안았죠. 아주버님은 제 품에 안긴 형님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애 엄마라는 사람이 애 우는데 달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피곤하다고 했지. 연휴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한 남편 잠깐 눈 붙이는데 애가 우는 소리 깨게 만들고 난리야. 그러고도 네가 무슨 아내고 애 엄마야? 하여튼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불안당 같은 아주버님의 행동과 말에 집안 사람 모두 놀라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애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주방으로 들어와 놀란 눈으로 아주버님을 쳐다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물론 그 어떤 제재도 없이 쳐다볼 뿐이었어요. 하다 이제 손까지 드는 꼴에 저라도 한마디 하려는데 제 팔 안에서 맞은뺨 부여잡고 있던 형님이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지더군요. 형님은 조용히 절 옆으로 밀어내고 억눌러 왔던 서러움을 그대로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는 넌 어디 안에 쓸모 있는 줄 알아? 지 손으로 양말 하나 찾아서 못 신는 주제 어디서 쓸모없다 막말이야? 너는 좋은 애비인 줄 알아? 너 우리 아들 기저귀 한번 네 손으로 갈아준 적 있어? 생전 지 손으로 지 아들 밥 한 번 먹인 적 없는 놈이 누구한테 큰 소리야? 집에 돈만 벌어오면 가장인 줄 아니? 내가 이렇게 계속 참아주니까 네가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데 별 그지 같은 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거의 포효에 가까운 형님의 말에 모두 얼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식탁에 물이 담긴 커다란 스텐 그릇을 들어 그대로 아주버님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촤악 하고 물폭탄이 한바탕 아주버님의 뺀질한 얼굴과 주방을 휩쓸었습니다. 그릇을 바닥에 내팽겨치며 형님이 덧붙이셨죠. 이 그지 같은 집구석하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살아. 너도 네 애미도 이제 볼 일 없어. 형님은 그대로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가정폭력으로 경찰들까지 와서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죠. 본인들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신고받고 온 경찰들에게 오히려 형님을 잡아가라고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하지만 한쪽 뺨이 아주 뻘겋게 부어오른 형님이 누가 봐도 피해자였죠. 근데 형님의 폭발은 그저 한순간 화를 못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은 그저 계기일 뿐이었죠. 알고 보니 형님은 그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당한 폭언들을 모두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매번 전화로 애미애비 없는 년이라고 갑질을 하는 것과 아주버님이 평소 하는 욕설과 폭력의 증거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형님은 그 증거들로 아주버님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왜 두둑한 위자료와 함께 단독 양육권도 가져갈 수 있었죠. 명절날 아이가 엄마 맞는 모습을 보고 증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양육권을 주겠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아주버님은 그간의 악행으로 아이도 뺏기고 재산도 뺏긴 이혼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어찌나 고소하던지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아주버님은 처음엔 이혼해주면 내가 더 고맙지라고 떵떵거리더니 나중엔 거의 폐인 상태가 되어 본인 사업도 제대로 굴리지 못했어요. 이혼당하고 인생 제대로 꼬이게 된 거죠. 형님의 이혼이 시댁에 끼친 후폭풍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자유가 된 형님을 저는 누구보다 축하하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바로 두 며느리에게 늘 화풀이하고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리가 하나 비니까 두 개로 분산되던 에너지를 모두 남은 며느리에게 쏟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며느리가 바로 저였고요. 시어머니는 늘 떠난 형님 이야기를 하며 검은 머리 짐승을 운운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너도 고마운 줄 모르고 우는 소리 하면서 이혼할 거면 지금 가라고, 갈 때 애는 놓고 가라고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을 부렸습니다. 제가 만삭이었을 때 집까지 오셔서 굳이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해서 먹고 가셨고요. 저 애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딸 낳았다고 구박이랑 구박은 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는 절 끌어내고 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속 잘한다 잘해 마음을 못 대겠으니까 딸이나 낳았지 라고 일장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애 낳고 아픈 몸으로 간이 침대에 앉아서 그 모진 말 다 들었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당한 걸 저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형님에게 했던 거 그대로 저에게 하더군요. 남편은 출근하고 집에서 아이와 단둘만 있는데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말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다짜고짜 말했어요. 너 병원 가서 애 친자 검사 좀 하고 와라.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에게 했던 친자 검사를 이제 저한테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을 친자 검사로 괴롭히는구나 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저 말을 예상하고 있던 터라 숨길 것 하나 없는 저는 순순히 알겠다고 하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형님 때도 사과 하나 안 하던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아들도 아니고 딸 낳은 며느리 예쁜 곳 하나 없는데 그게 또 누구의 인지 확실히 검사도 안 하고 키울 순 없지. 군소리 말고 병원 가서 딱 밝혀가지고 와. 네, 받아올게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친자 검사에서 남편 아이 맞다고 나오면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돈이라도 걸라는 거냐? 어머니가 먼저 저 못 믿고 요구하시는 건데 저도 억울해서 뭐라도 받아야죠. 설마 결과가 맞다고 나와도 그냥 입 싹 닦으시려는 거 아니죠? 참나, 별 회개한 애를 다 보겠네. 그래, 결과가 맞다고 나오면 뭐 얼마를 줄까 내가? 1억, 딱 1억 주세요. 시어머니는 1억이란 금액을 듣고
신나게 비웃고 어이가 없다고 군시렁거리더니 이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이에 간단하게 계약서를 적었죠. 친자 결과가 일치로 나온다면 저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쓰고 서로의 서명을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친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말 안 해도 다들 예상 가시죠? 네, 당연히 친자 확률 99.999%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결과지를 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갔죠. 하지만 우리 뻔뻔한 시어머니 결과지를 보고 그저 그래? 라고 하고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저는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미안했다, 실수했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1억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지를 내민절 어쩌라고?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그 뺀질한 낯짝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전 집에 있던 종이를 챙겨 아침 일찍 시어머니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서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죠. 저는 식당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찾았고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맞이하더군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키셔서 제가 직접 상기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이 종이 기억나시죠? 어머니 친자 결과 일치로 나오면 저한테 1억 주시기로 했잖아요. 손님은 없어도 일하는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말하니 내내 여유 있는 척 하던 시어머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친자 검사와 1억이라는 단어에 직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가 내민 종이를 뺏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잽싸게 종이를 감췄죠. 약이 올랐는지 언성을 높여가며 제게 욕을 하시더군요. 이 싸가지 없는 거. 여기가 어디라고 그깟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시애미 창피를 줘?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어? 이 빌어먹을 거. 분에 못 이겨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두꺼비 같은 손으로 제 뺨을 갈기셨습니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랑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리도 다 들렸어요. 정말 제대로 맞았는지 삐 하는 이명도 귀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울분이 단전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꾸겨쥐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손을 들었죠. 짝! 저의 반격으로 식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맞을 때 가만히 있던 직원들은 다들 달려나와 제게 맞아서 비틀거리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절 때리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고 전 그 얼굴 한 번 보고 그대로 식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더 있어봤자 말도 안 통하는 인간한테 좋은 꼴 못 볼 테니까요. 맞은 거 똑같이 받아친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오늘 있던 일을 말하기 위해 남편의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남편이 집에 돌아왔죠. 근데 표정이 어째 굳어져 있는 게 저 사람이 늦은 이유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팽겨치며 제게 물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 때렸냐? 아니나 다를까 이미 시댁에서 먼저 듣고 집에 돌아온 거였어요. 왜 늦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불러서 약을 쳐둔 거죠. 시어머니가 그러시든 나한테 맞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해. 네가 우리 엄마 쳤냐고. 네가 뭔데? 그러는 네 엄마는 뭔데? 네 엄마가 뭔데 날 때리는데? 네 엄마가 먼저 나 쳤어. 너 똑바로 얘기해.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때리는 게 정상이야? 너 그렇게 막대 먹은 여자였어? 참나, 내가 막대 먹은 거면 당신 어머니는 빌어먹은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임신하고 나서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드리면 사람 속을 타들어가게 하는 모진 말만 하시는데
나 그것도 참았어. 근데 하다 내 딸 밖에서 만들어 온 자식 취급하면서 친자 검사 해오라는데 내가 열 안 받겠냐고. 여보, 그건 당신도 똑같아. 당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한테 쓴소리 들을 때마다 옆에서 한 번이라도 막아준 적 있어? 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나 구박하고 우리 딸 아들 아니라고 찬밥 취급받을 때 한 번이라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막은 적 있냐고. 지금도 봐. 그저 어머니 말만 믿고 들어와서 가방 내팽개치면서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화만 내는 거잖아. 여보,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갈라서.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가족으로 엮여지고 싶지 않아. 뭐?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 장난 아니지.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제대로 할 거야. 지금까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짓들 다 문자로든 전화로든 증거 남아 있으니까 이래도 장난처럼 보이니? 제가 증거 운운하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안 그러겠다고 딸을 봐서라도 다시 생각하라고 싹싹 비는데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그저 가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불합리적이고 무리한 행동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간에서 제지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을 이제야 인지한 저도 아니랬던 거죠. 그날 바로 자는 딸아이를 들쳐매고 친정으로 가서 다음 날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다름 아닌 먼저 결혼한 형님의 이혼 소송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집을 나와서 바로 연락한 게 형님이었거든요. 형님은 저 탈출했어요. 이혼하려고요. 라는 첫 마디를 듣고 바로 축하의 말과 함께 본인 이혼 담당 변호사의 번호를 알려주었죠. 이미 그 변호사에겐 지독한 시집살이로 이혼 경력이 있는 집안에 소송 거는 게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죠. 저도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일을 시킨 시어머니의 문자 기록이 있었고, 무엇보다 친자 검사를 하면 1억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와 시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두 형제 모두 재산과 자식 뺏긴 처량한 꼴 난 거죠. 남편은 끝까지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우리 집 며느리 할 사람 많으니까 당장 꺼져. 이 재수 온 붙은 년,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정말 대쪽 같고 한결같지 않나요? 본인이 키운 2 자식 다 이혼당했으면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전 시어머니에게 언젠가 본인 자식들만 오냐오냐 소중하게 키우고 남의 자식한테 막대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이 말만 하고 뒤도 안 돌아봤네요. 이혼 후에 저는 위자료와 은행 대출을 조금 받아 딸과 함께 살 작은 집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라도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혼을 후회하게 될까봐 악착같이 일했어요. 아무리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매달 받는다지만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말 후회는 없었어요. 예쁜 딸과 저 단둘이 누구의 참견 하나 받지 않고 오붓하게 사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제 이혼 선배인 형님과도 쭉 연락을 이어와서 절친이 되었죠. 역시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고생하고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끼리 뭉치게 되는 건가 봐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한 사람이 바쁘면 애들도 맡아 봐줬죠. 형님이 더 급여가 높은 식당 일을 알아봐 주셔서 옮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 저도 40줄에 들어섰고 딸도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딴 생각도 안 하고 착실하게 살았죠. 근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어떤 노인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옷도 누더기 같은 걸 걸쳤는데 딱 봐도 손님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방에서 껌 뭉치를 꺼내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파는 게 아니겠어요?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처지가 안타깝지만 장사에 방해가 되니 잘 말을 해서 내보내야 했죠. 저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어요? 그런데 노인은 그저 조심스럽게 말하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눈빛이 너무 기묘해서 혹시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나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껌 파는 노인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정원아. 노인은 제 이름을 부르며 급히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어요. 분명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늙고 더러워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노인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었죠. 제가 그제서야 얼굴을 알아보고 어, 어머니?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에 놀란 직원이 주방에서 나오고 손님들도 하나둘 쳐다보는데 일단 자리를 바꿔야겠더라고요. 전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초라한 행색의 시어머니를 데리고 주방 뒤 창고로 갔습니다. 눈물을 그친 시어머니는 떼낀 두 손으로 연신 제 손등을 잡고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애틋한 사이였다고. 하지만 너무나 달라진 시어머니 행색에 분명 내가 집을 나온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거니 싶었죠.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시어머니 얼굴은 한 30년의 세월은 정통으로 맞은 상태였죠.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껌은 왜 팔고 다니세요? 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던 시어머니는 못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 폐인처럼 살던 아주버님이 하던 사업도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시부모님 재산도 다 말아먹은 겁니다. 시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어머니는 하던 식당까지 처분하고 장남 사업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더 큰 빚더미에 앉은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남은 돈도 다 내놓으라고 폭력까지 썼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투자자들 돈 돌려줘야 한다고 건물까지 팔라고 해서 투자자들 돈은 건물 판 돈으로 어떻게든 다 갚았는데 글쎄 그놈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사업한다고 사기 대출을 받아서 집에 경찰들까지 오고 그놈 지금 감옥 갔다 정원아. 장난만 믿고 내가 살면서 읽어놓은 거 다 바쳤는데 이렇게 크게 뒤통수 맞을지 몰랐지. 내가 미련했어. 어머니, 그럼 대영 씨랑 아버님은? 남편은 큰애 감옥 가고 나서 한바탕 크게 아프더니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대영이는 건물 팔아서 큰애 빚 갚아준 거 보고 연락 끊겼다.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정원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라도 찾고 있을 거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정원아,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연신 제게 머리를 숙이셨어요. 저라도 있었으면 집이 그렇게 안 망했을 것 같다고요. 지금 사는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후회할 거라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셨대요. 정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아무리 제가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바닥을 친 처량한 모습을 보는 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와중에도 없는 염치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예, 정원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몇 푼 좀 도와줄 수 없니? 내가 오늘도 이 껌 하나도 못 팔았다. 오늘도 이러면
나 정말 며칠 내내 입에 풀칠도 못해. 처절한 시어머니의 부탁에 씁쓸하고 고소하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있는 현금을 탈탈 털었죠. 시어머니 손에 5만 원짜리 3장 쥐어주고 앞으로 잘 사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제게 보여준 적 없는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이시고 식당을 나가셨어요. 단돈 15만 원에 못 보고 죽을 뻔한 시어머니의 웃음을 봤네요. 평생 미워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늙어서 그렇게 애지중지 아낀 아들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뜯길 대로 뜯긴 몰골을 확인하니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쓸쓸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뒷모습에 그저 3가지 사자성어만 떠오르더라고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정말 이 사자성어들 그대로 시어머니의 말년에 작용하게 된 거죠. 전 저런 말이 그저 격언이고 미신처럼만 느껴졌는데 실제로 당한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와, 정말 나쁜 마음 안 갖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며 선행하면서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내뱉은 모든 바늘같이 날카로운 말과 남들에게 손 올린 게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칠 만큼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정신 차리고 빨리 그 집안에서 나온 게 나와 내 딸을 살렸구나 싶었어요. 시댁은 정말 침몰하던 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침몰은 시부모님이 그저 버릇없이 키운 자식과 시어머니 본인의 업보였고요. 전 저의 탈출을 자축하며 앞으로 제 딸과 함께 업보는 절대로 쌓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게 다시 돌아올 나쁜 일은 부디 피하시길 바라며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